자, 2015년에 짜장면 한 그릇 값이 한 5,000원 했나 봐요. 통계적 공식 가격이. 짜장면이 2015년에 5,000원 했대요. 5년 지나고 1, 2, 3, 4, 9년이 지났으니까 거의 뭐 10년 다 돼가네. 근데 2024년에 아까 오면서 찾아보니까 요즘 짜장면 한 그릇 값이 얼마나 하죠? 서울 시내 평균 짜장면 값이 7,000원이라고 써졌더라고요. 7,000원. 짜장면 값이 7,000원. 7,000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때쯤 학교를 졸업했거든요. 졸업했는데 셋째 애가 요즘 많이 안 나잖아요. 저는 4명 났어요. 4명. 여러분들이 안 나니까. 근데 셋째가 아들인데 이때쯤 졸업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 엄마가 3천만 원을 졸업기념으로 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3천만 원을.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을 짜장면 몇 그릇 살 수 있나요? 5, 6, 30, 6천 그릇, 660그릇? 6천 그릇? 6천 개인가요? 5 나누면 6, 5천, 5만, 50만, 500만 원, 6천 그릇을 살 수 있잖아요. 짜장면을 6천 그릇을 살 수 있었어요. 응? 짜장면은. 그러면, 이때, 그래가지고 이것을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니까, 은행 예금을 하니까 이자를 몇 프로를 줬냐면 2% 이자를 줘가지고, 2% 이자 주면 얼마나 될까요? 9년 동안 달리로 주잖아요. 단리. 은행 이자는 달리로 주죠. 복리로 안 주잖아요. 달리로. 그러면은 1년에 2%씩 줘가지고 3천만 원 플러스 이자 하면은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로. 얼마나 되는지. 그거는 뭐 한 3천, 2%면 얼마야? 2, 3은 6. 60만 원인가요? 1년에? 60만 원인가? 60만 원. 60만 원에 9년 하면 2, 90, 180만 원이네. 180만 원. 3,180만 원. 9년.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이자를 받으면, 이때 시점에, 은행에, 이거는 은행에다가. 그러면은, 요때는 3천만 원을 지금 7,000원으로 나누면 얼마요? 3천만 원을 짜장면 몇 그릇 살 수 있나? (3천만 원) 나누기 7,000원. 4,285그릇이 살 수 있어요. 자, 지금 와서 보니까 9년 전에는 짜장면을 6,000그릇 살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짜장면을 4,282그릇, 85그릇밖에 살 수가 없게 됐더라고. 왜 그랬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야. 응?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있는 거죠. 물가가 오른 거지. 그렇게 인플레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은행에다 넣지 않고 만약에 이것을 저 3천만 원을 가지고 자산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자, 이건 은행이죠. 자산시장에다가 투자를 했다면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코인이라든지 자산시장에 투자를 했다면 얼마나 됐을까요? 얼마나 됐을까? 이제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료 찾아서 계산해보면. 그러면, 자, 은행에다 투자를 하니까 이만큼 됐어. 자, 이 3천만 원을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한 2배는 올랐을 것 같아. 응? 한 2배는. 이제 정확한 수치는 통계청이나 한국은행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보면 알 수 있겠죠. 내가 봤을 때는 한 2배는 못 올랐다 치더라도 한 5천만 원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는 몇 프로 오른 거야? 3천만 원에 이건 2% 이자만 받은 거잖아요. 그럼 5천만 원에 3천만 원을 나누면 정확한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60%가 증가했어요. 물가는 2% 들었는데, 그죠? 예. 이런 현상이 생겼더라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이거 이제 나야, 나.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선택했느냐, 자, 은행에다가 이자를 선택했느냐, 이란. 아니면은 자산시장에 투자를 했느냐, 이안. 응? 자산시장에 투자했느냐, 이안. 어디다 하겠어요? 당연히 자산시장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잖아요. 응? 자산시장에. 이제 이 3천만 원은 가지고 내가 엄마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너 오피스텔 전세 내 가지고 오피스텔에 살면서 너 직장 생활해라 하고 준 거야. 그러면 3천만 원을 오피스텔에 전세금으로 넣는 것도 뭐죠? 그것도 현금이야. 은행에다 집어넣는 것도 현금이죠. 이게 현금이야. 3천만 원 전세금에 집어넣는 것도 현금이고. 그러면은 전세금에 넣었던 은행에다 넣었던 나는 뭐죠? 현금을 보유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대신에 자산시장에다 내가 투자를 했어. 예? 그러면은 결국은 현금을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자산시장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잖아요. 예? 훨씬 더 수익률이 높더라 이런 얘기야. 자, 근데 이건 난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한번 봐볼까요? 국가 입장에서 요즘 이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 우리나라도 그러고 미국도 그러고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국가는 지금 어떻게 하나요? 국가는 균형재정이라고 해가지고 수입과 지출을 같게끔 항상 유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수입과 지출. 이게 균형재정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재정학에서 균형재정이야. 그런데 수입, 이게 재정수입이죠. 재정수입이고 이게 재정지출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건 이제 재정학이고 이건 재정학이고 이건 재정학에서 공부하는 거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조세론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조세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학 중에서도 정부의 재정 수입을 들어오는 핵심인 조세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조세론 과목이니까. 이 재정학은 뭐예요? 결국은 재정학 위에 뭐가 있죠? 경제학이 있잖아요. 경제학 밑에 이제 재정학이 있는 거지. 체계를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정부가 자 국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부채를 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빚을 냈어. 얼마 빚을 냈냐면 3천만 원의 빚을 냈어요. 3천만 원에. 그러면 국가가 이게 정부고 중앙정부고 이게 한국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3천만 원의 빚을 냈어. 실제는 한 3조, 30조 뭐 이 정도 되겠죠. 단위를 지금 낮춘 거지. 3천만 원의 빚을 냈어요. 그러면은 자, 수입이 지출보다 같거나 많으면 좋은데 수입이 지출보다 적더라 이런 얘기야. 요즘 다 그러잖아요. 요즘 수입이 정부 재정 수입이 재정 지출보다 적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가 뭐라죠? 적자 재정을 운영한다고. 적자 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자,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정 수입의 충당이 다 안 돼.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빚내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국가 부채가. 다 현실이잖아요.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 그래, 이제 여기도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자, 한국은행에서 3천만 원을 빌렸어. 3천만 원을 빌리면 정부는 대차대조표를 어떻게 길어갈까요? 정부의 대차대조표는 일단 부채죠. 국가가 빚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부채고 여기는 자본이죠. 자본이고 여기는 자산이죠. 자산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3천만 원을 기록할 거라고. 국가 부채잖아요. 예? 국가 부채. 그러면 3천만 원의 빚을 내서 이걸 어떻게 해? 정부가 지출을 하잖아요. 지출. 자, 모두 다 은행을 통해서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출한다고 가정합시다. 시중은행을 통해서 지출을 하는데 자, 시중은행 통해서 지출하는데 어떻게 지출하죠? 시중은행에 채권을 사준다고 가정합시다. 시중은행에 채권을 매입해. 채권을 구입하고 그 채권 구입한 대가로 자, 3천만 원어치 채권을 구입해서 3천만 원을 시중에다 풀어줬다 이런 얘기야. 3천만 원 시중. 그러면은 정부는 대차대조표 차변에 채권, 여기 채권이 3천만 원이 기재가 되겠죠. 3천만 원이 기재가 되겠죠. 3천만 원이 기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자산과 부채가 이제 자본이 똔똔되게 되겠죠. 똔똔되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면 자, 정부는 어떻게 했죠? 이게 이제 몇 년도 나면은 이게 몇 년, 2015년 상황이란 말이에요. 2015년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024년에 오면 만약에 여기서 갚은다고 하면 9년 만에 갚은다고 하면 3천만 원에다가 채권 이자를 플러스해서 상환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채권 이자. 자, 3천만 원의 채권 이자. 채권 이자도 얼마나 되겠어요? 한 2% 잡으면 결국은 얼마나 된다고 할까요? 3,180만 원 갔다고 가정하면 3,180만 원이었네. 3,180만 원. 그런데 이때 2024년도에 어떻게 되나요? 2024년도에 인플레가 자, 60% 인플레가 됐어요. 60% 인플레가 됐어. 60%. 그러면은 60% 인플레가 됐으면 어떻게 되나요? 60%가 됐으면 인플레 돼서 자, 여기 3천만 원을 빌렸는데 9년 뒤에 와가지고 잊어버렸다. 9년 뒤에 와가지고 3천만 원이니까 3, 6, 18. 자, 3천만 원이니까
이 3천만 원이 얼마가 되나요? 이 3천만 원이 60%, 3, 6, 18. 거의 한 5천만 원의 가치가 되겠죠. 3천만 원이 실질 자산 가치가 3, 6, 18, 4,800만 원. 그렇게 하는 4,800만 원 내지 여기에 맞췄으니까 한 5천만 원 되겠네. 5천만 원. 이거는 이거는 그냥 현금이니까 채권이고 3천만 원 채권이고 요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024년도에 정부는 얼마 갚으면 되나요? 3,180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3,100. 근데 사실상 자산 물가가 60% 올라가지고 자산 가치는 얼마가 되죠? 자산 가치는 이 3천만 원에 3,180인데 이 가치는 5천만 원이 되잖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 5천만 원. 사실상 가치는 실물 또는 자산의 가치는 5천만 원이야. 근데 얼마만 갚으면 되나요? 3천만 원만 갚으면 3,180만 원만 갚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갭이 생기죠. 이 갭이. 자, 5천만 원에 3,148만 원을 빼면은 한 얼마요? 2천만 원이죠. 자, 이자를 빼면은 2천만 원이 2천만 원에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정부 입장에서는, 은행에서는 2천만 원의 이익이. 예? 2천만 원 이익이. 그러면 이 2천만 원의 이익은 어디서 왔나요? 2천만 원의 이익은? 자, 정부의 부채를 일으킨 2천만 원의 이익은 어디서 왔죠? 2천만 원의 이익은? 여기서 온 거죠, 여기서. 이 3천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3,180이 됐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산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5천만 원이 됐을 거라고, 5천만 원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에 갖고 있는 게 손해가 얼마예요? 약 2천만 원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2천만 원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천만 원 손실이 발생한다고. 이 사람은 2천만 원 손실이 발생하고 정부는 부채를 일으켜 가지고 2천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고. 이렇게 이 사람의 손실이, 이 개인의 손실이 누구한테 간 거죠? 국가의 이익으로 가버렸잖아요. 국가의 이익으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조세와 관련된 중요한 개념 중에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를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조세. 예? 인플레이션 조세. 들어봤죠? 인플레이션 조세. 이 사람은 실제 세금을 내지 않았어. 현금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았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2천만 원의 손실을 봤다고. 2천만 원에. 근데 2천만 원의 손실을 본 게 물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2천만 원 손실을 봤잖아요. 만약 이 사람이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손실이 없었을 거라고. 자산이 물가만큼 그대로 올랐으니까. 근데 현금은 가치가 오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에 대한 이 2천만 원의 손실이 누가 이익으로 가져갔냐면 정부에서 가져갔다고. 물가가 상승시켜서.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그래요. 인플레이션 조세. 응? 자, 인플레이션 조세. 인플레가 발생하면 정부가 이익을 본다고. 그래서 정부는 만약에, 자, 보세요. 정부는 3천만 원을 한국은행에 3천만 원의 돈을 빌렸잖아요. 한국은행에 돈을 3천만 원을 빌렸는데 그것을 시중에다가 쫙 풀었잖아요. 시중에 쫙 풀으니까
시중에서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시중의 물가가 쫙 올라갔다고. 시중에 물가가 지금 9년 동안 60% 올라갔다고 가정했잖아요. 60% 물가가 올라갔다고. 물가가 60% 올라가니까 정부는 2024년대에 얼마만 갚으면 되나요? 3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3천만 원만. 그러면 이때 시점에 자산의 가치들은 얼마냐면은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갚은 게 아니라 정부가 얼마나 갚아요? 현금으로 빌린 3천만 원만 갚잖아요. 3천만 원만. 그 갭이 뭐다? 인플레이션 조세고, 이것은 어디서 왔다? 내가 3천만 원을 현금을 보유함으로써 얻은 손실이 누구한테 갔다? 정부의 이익으로 갔고, 그것이 인플레이션 조세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부는 빚을 3천만 원은 내는데, 자, 통화량이 증가해가지고, 이때 그 가치는, 지금 자산 가치는 5천만 원이 되는데, 결국 갚는 건 얼마만 갚나요? 인플레 돼가지고 전부 다 자산 가치들이 다, 예? 자, 현금의 구매력이 줄어든 거잖아요. 현금의 구매력이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짜장면 6천 그릇을 살 수 있었는데, 이때 와가지고는 2024년에는 짜장면을 4,285그릇밖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3천만 원 가지고 짜장면을 살 수 있는 현금의 구매력이 이만큼 떨어져 버렸잖아요. 구매력 차이가 이만큼 생겼잖아요. 9년 동안에. 그 구매력 차이가 결국은 정부의 부채를 상쇄시켜주는 효과가 생겼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했죠.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개념이 나왔죠. 인플레이션 조세. 그러면 자, 이 정부는 여기서 3천만 원을 빌렸잖아요. 빌려가지고 정부의 부채 계정에 3천만 원을 기재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국가부채잖아요. 국가부채. 이 국가부채를 자, 시중에 있는 시중은행에 채권을 사줌으로써 돈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가 나요. 무슨 개념이 나요? 두 번째. 자, 여기서 인플레이션 개념이 나왔고, 인플레이션 조세 개념이 나왔고, 여기서 두 번째 먼저는 국가부채의 화폐화라는 개념이죠. 국가부채의 화폐화. 자, 이 말 들어보셨죠? 국가부채의 화폐화. 정부가 3천만 원 빌려가지고 3천만 원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3천만 원 찍은 것은 부채잖아요. 부채. 국가부채가 3천만 원 생겼는데 그것을 시중은행 채권을 구입하면서 바로 풀어줬잖아요. 통화량 증가로. 그래서 그걸 뭐라 한다? 국가부채의 화폐화라고 한다. 이런 얘기. 국가부채의 화폐화라는 개념이 하나 또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나오고 우리는 이제 조세론 시간이니까 여기서 뭐가 나왔다?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나가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을 가지고 있다든지 전세를 산다든지, 예? 오피스텔 전세를 산다든지 주택 전세를 산다든지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긴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런 얘기. 이런 현상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금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실은 다 누가 가져가는 거죠?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놀라지 않나요? 전부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생한 손실은 다 국가가 뭐로? 인플레로 인해서. 인플레 효과로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린다. 요즘 인플레이션 엄청 발생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금리가 몇 프로죠? 기준금리가 3.5%, 미국은 5.5%잖아요. 금리가 엄청 올라 있잖아요.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 거 아니에요. 응? 돈 내릴 때는 또 다른 효과가 생긴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봅시다. 여기까지는 유튜브에서 다 설명을 하더라고. 여기까지는. 유튜브에 설명을 하는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 드린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중요한 교훈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3천만 원을 은행에다 놓으면은 9년 동안 해봐야 이것밖에 안 됐잖아요. 9년 동안. 자, 2%로 복리를, 만약에 이거를 복리로 계산을 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엄청난 차이가. 복리로 계산한다면. 그런데 은행의 이자라든지 전세금으로 산다든지 이런 거는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효과거든요. 이럴 때는 그 효과가 무슨 효과냐면 항상 달리로 계산이 돼요. 이자 계산이 달리로. 근데 복리로 이사 계산을 안 해주잖아요. 복리로 이사 계산을 하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생겨요. 엄청난 차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올해 졸업을 하잖아요. 내년 2월 달에 졸업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할아버지나 여러분들 삼촌이나 누가 돈 1,000만 원을 주면서, 3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3천만 원을 주면서, 야, 내가 이건 너 졸업 기념이니까, 할아버지가 3천만 원 줄 테니까 너 이놈을 가지고 네 인생에 종잣돈을 삼아서 개척해라. 이제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거의 없었어요.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시대는 이제 부모님들이 그걸 해줄 거라고.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해줄 거라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지금처럼 현금 형태로 보유하면 꽝이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자산 형태로 보유하든지 복리로 계산하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복리 계산 투자를. 자, 여기서 봅시다. 이 은행에다 예금하면은 달리로 계산을 했지만 정부가 3천만 원을 국가 부채를 화폐화해가지고 통화량을 시중에다가 유통을 시켰잖아요. 이 효과는 그러면 이 정부의 3천만 원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복리로 나타납니다. 내가 보니까 복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시장에다 쫙 뿌려주면, 자, 복리 계산하면은, 여러분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나요? 복리 계산하면, 여기가 0이고, 여기 시간이라고 하면, 시간이고, 여기가 뭐, 가격이라고 하면, 여러분 복리 계산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여기서 3천만 원을 복리로 계산하는 투자를 했으면 3천만 원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시점은 뭐냐면 이 시점은 거의 50년이에요. 50년을 투자하면 이 정도 가요. 50년은. 한 30년을 투자하잖아요. 30년. 이건 50년이고 30년을 투자를 하면 이 정도 가요. 이 정도. 근데 달리로 계산을 하잖아요. 달리로 계산하면 그냥 이렇게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달리로 계산하면 이게 이자가 달리고 이건 복리예요. 복리로 계산하면 이렇게. 달리로는 이렇게 가고 복리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자료를 보니까 10,000원을 조금 비교가 그런데 10,000원을 10%로 50년을 투자하면은 이게 몇 배? 이게 117배야, 117배. 원금의 117배가 되는 거예요. 원금의 117배. 그런데 복리로 투자하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복리로 해주겠어? 안 해줘. 은행에서 전부 달리로 해주잖아요. 복리로 해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상품들이 있고, 지금 이 자산시장에서 3천만 원이 5천만 원이 되듯이,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의 현금 형태가 아니라 자산시장에 3천만 원을 자산시장에 투자했다면 5천만 원이 되잖아요. 5천만 원이 내가 봤을 때 자산시장에서 형성되는 이 과정은 복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 현금 시장에서는 달리로 나타나는데 자산시장에다 투자를 하면 자산시장 자체가 복리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시장에서는 똑같은 돈을 투자해도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엄청난 차이가 생겨버려, 이렇게. 117배 차이가 생긴다니까? 차이 자체가. 117배. 그러면 달리로 투자했을 때하고 복리로 투자했을 때 이 차이가 거의 100배 이상 차이가 나버려요. 그런데, 그러면 어디가 복리로 계산해주는 복리시장이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여러분들은 복리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복리로 투자해야 이익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럼 어디가 복리시장이냐? 자산시장이 복리시장이다,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산시장이 복리시장이더라, 이게. 지금 여기서 중앙은행이 3천만 원 빚내가지고 이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조세가 발생했잖아요. 이것도 복리시장이야. 이것도 복리시장이야. 네? 근데 이 설명은 유튜브에서 별로 잘 안 하더라고. 내가 이제 검증은 안 해봤어요. 검증은 안 해봤는데 내가 느끼는 바로는 그럴 것 같아.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한번. 자, 여러분들은 이제 졸업을 하면은 여러분들 할아버지한테 종잣돈 1,000만 원, 3,000만 원 받으면 어디다 투자해라? 자산시장에 투자해라. 아니, 자산시장이 아니라 어디다 투자해라? 복리시장에 투자해라, 복리시장. 예? 복리시장에. 근데 그 복리시장이 어디다? 자산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리시장이. 예?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99%는 알면서도 이걸 못해요. 알면서도 못해. 알면 우리가 이 이치를 깨우치면서도 실행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1,000만 원을 10% 계산해 준다는, 자, 1,000만 원을 10% 계산해 주는 어떤 복리시장에 투자한다면은 1,000만 원이 투자한다면 50년 뒤에는 얼마가 되냐면 11억이 돼요. 1,000만 원이 11억이 돼. 예? 1,000만 원이 11억이 돼. 그래서 졸업하는 졸업 기념으로 여기처럼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을 복리시장에 투자해. 복리시장. 그 복리시장이 어딘가는 여러분들이 찾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복리시장이 뭐다? 자산시장이다. 자산시장. 예? 자산시장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부자 되는 길이에요. 부자 되는 길. 우리 딸이 36인데 지금 중학교 선생이야. 양호교사인데, 뭐죠? 저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임용고시가 돼가지고 양호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시집을 가야 되잖아요. 중매를 해주니까 기술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겠대요. 기술이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60이라고는 정년이 넘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뭐야?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 기술이 있는, 문과생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야. 자존심 상하잖아요. 나도 문과인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응? 우리 딸하고는 한 10년 차이 나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왜 그러면 퇴직하고 남는 시간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에 뭔가 일을 하고 소득이 생겨야 되는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소득이 생기잖아요. 근데 우리처럼 문과로 평생을 마치고 어디 가서 기업체에서 간부나 하고 어디 기업체에서 관리자로 있다고 퇴직하고 그 기간은 좋지. 퇴직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대비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딸이 한 가지 간과한 거는 이렇게 대비한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대비를 못했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을 안 찾겠지. 문과생들하고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문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능력을 내가 낮게 평가해서가 아니라 이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딸과 같은 사람한테 괄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도 잘 못해. 왜 못한 줄 아세요? 투자는 뭐냐면 시간과 인내더라고. 시간과 인내입니다. 시간. 첫째 시간이야. 시간이고 두 번째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시간. 여러분, 30년 기다리겠습니까?
30년 동안 묻어놓고 기다리겠어요? 여기서 30년 동안 묻어놓고 기다릴 사람 한 사람 나오면 다행이야. 그럼 알고도 실행을 못 한다는 거예요. 50년 묻어놓겠어요? 50년 묻어놓으면 1,000만 원이 11억이 되는데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행을 못 해요. 뭐 때문에? 시간 때문에.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렇게 투자는 항상 시간이 흐르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미국의 예일대학의 어빙 피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피셔의 방정식 이렇잖아요. MV는 PY야. MV는 PT라고 그랬죠. 이것을 MV는 PY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17판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Y분의 MV는 P잖아요. 이게 자산 가격이야. 자산 가격이요. 그러면 이건 M은 뭐야? 통화량이죠. V는 뭐야? 화폐 유통 속도죠, 속도. 이거는 뭐요? 이거는 국민소득이잖아요. 총량이잖아요. 자산 총량이잖아요. 그러면 뭐요?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하는 거예요, 통화량에. 그러면 이게 피셔가 얘기하는 얘기잖아요. 피셔가. 자산의 가격은 통화량에 비례. 여러분, 통화 가치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나 통계청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한국은행의 번원통화가 어떻게 증가해 왔는가를 한번 보세요. 딱 번원통화를 정부에서 발표한 그 시기부터 지금까지 해서 그림은 어떻게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정확히 이 그림하고 일치됩니다. 이 복리계산하고 일치돼요. 복리계산하고. 그럼 뭐예요? 정부의 통화량은 계속 증가해요. 재정학에서 배웠잖아요. 정부의 통화량이 계속 통화량이 증가해. 그럼 뭐예요? 자산 가치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어. 뭐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정부의 번원통화의 증가의 그래프나 복리의 그래프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된다? 시간을 이겨내야 된다. 시간을. 그런데 시간을 이겨내려면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갔어. 자, 10년 동안 묻었어요. 10년 동안 묻어놨어. 10년 동안 3천만 원 묻어놨어. 묻어놨는데 아이고 10년 동안 이제 부부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지고 돈을 모아서 집 한 채 살려고 하니까 왜 돈이 없네? 해약해버리지. 쉽지가 않다니까. 30년 가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묻어놓고 잊어버리고 묻어놓으면은 시간을 이겨내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묻어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노후 걱정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저나 여러분들 부모 세대가 저잖아요. 저나 노후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갖고 있는 재산 다 누구한테 줘버리죠? 자식들한테 다 줘버리고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에서 최하라고 그러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최하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세대에는 여러분들이 70이 되고 80이 되고 노인이 됐을 때 그 노인 빈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죠? 유대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아버지가 자식한테 재산을 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자식한테 이렇게 묻어주잖아요. 그것이 유대인의 부를 이루는 원천이 되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누가 가져간다? 그 부를 전부 국가가 가져간다. 국가가 가져가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조세로 다 가져간다니까. 인플레이션 조세로. 여기서 중요한 거 2개 공부했죠. 3개 공부했네. 하나, 인플레이션 조세. 국가 채무의 화폐화. 그 다음에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 하나를 보니까 이걸 잘 설명했대. 여기서 이 내용만 설명을 했더라고. 그런데 이 내용을 깔고 있는
본질적인 이치가 뭐다? 복리계산이다. 복리계산. 복리계산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 복리계산이니까 여러분들은 무조건 투자를 할 때 복리계산을 하는 상품에 투자해라. 그 복리계산하는 상품이 뭔가를 찾는 거는 여러분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자산시장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자산시장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돼. 어떤 자산시장? 주택시장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잠잘라면 어디에? 집에서 자잖아요. 집에서 자는데 그 집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그 집이 내 집이어야 됩니까? 전셋집이어야 됩니까? 전세로 사는 사람은 현금 시장에서 사는 사람이고 내 집에서 사는 뭐요? 자산시장에서 사는 거에서. 내 집의 자산시장에서 사는 사람보다 복리계산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다.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복리계산이다. 예?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내가 그럴 것 같아. 감에, 촉에. 예? 그거를 이론적으로 한번 정립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통계를 또 잘하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처음에 3천만 원 투자한 게 쫙 커져가지고 그게 이런 식의 효과로 계속 가는 거야. 예? 인플레이션이 반영돼서. 왜 그러면 올해 반영된 인플레이션 내년에 또 그게 반영돼서 생기고 그러잖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복리로 생기는 거지.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뭐로 생긴다? 복리로 생긴다. 복리로. 현금 시장은 절대 복리 계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응? 자산시장의 인플레이션은 뭐로 생긴다? 복리 계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야. 복리 계산.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도 딱 아파트 하나 있는데 아파트 하나 산 것을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 이런 형태.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 딱 하나. 여러분 부모도 마찬가지야. 평생 일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 딱 아파트 하나야. 근데 그 아파트 하나 여러분들이 사업한다고 홀라당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부모님들한테 절대 자식들한테 그 아파트 주지 마라. 죽을 때까지. 그럼 갖고 있어야 집에라도 찾아오지. 죽고 나면 조금이라도 상속 받으려고. 죽기 전에 그 줘버리면은 꽝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탕에 뭐가 들어있다? 복리계산이 들어있다. 복리계산. 그 복리계산이 들은 복리가 적용되는 시장이 뭐다? 인플레이션 시장이 되고 그 인플레이션이 그대로 반영된 시장이 뭐다? 자산시장이고 주택시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되죠? 하루빨리 주택을 구입해야 돼요. 주택은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적용된다. 무조건. 근데 전세 사람 어떻다? 전세는 달리 시장이다. 달리 시장이다. 전세는. 응? 그러면 그런 인플레이션은 또 누가 일으킨다? 국가가 일으키잖아요. 국가가 계속 돈을 푸는 거지. 국가가 풀고 싶어서 풉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니까 푸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국가가 자산시장에 투자하지 않으면 다 빼간다. 이런 얘기야. 인플레이션 주어시로 다 가져간다. 이런 얘기야.